네, 안녕하세요. 예, 2차 경찰 형사법 기출 총평 및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험 특징이 경위공채 시험하고 마찬가지로 사례형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5문제입니다. 예, 5문제고 이 경향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설. 예, 학설이 2문제. 네, 2문제. 예, 학설인데 뭐 평소 공부 잘 안 하는 뭐 인격적 책임론 요걸 좀 물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이도. 항상 이게 문제죠. 난이도. 40문제 중에 고민이 되는 문제가 몇 문제냐? 고민이 되는 거. 한 3문제입니다. 3문제.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잡아도 5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합격권에 들어가 있는 수험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막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뭐 20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나 이번에 합격해야 된다.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 한 3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가 고민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뭐 이거 다 틀리진 않겠죠. 한 절반만 틀려도 한 2문제 정도, 너무 많이 잡았나요? 한 2문제 정도 틀리면 매우 선방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애매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항상 적정한 뭐 출제는 4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를 고민되게 만드는 거. 그런데 한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하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난이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지문이나 뭐 사례형이 나오면 일단 시간이 걸리죠. 시간. 이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난이도는 이것보다는 당연히 더 높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뭐 요 정도 이렇게 잡고 그리고 뭐 해설 순서는 2번부터는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뭐 1번부터 이렇게 쭉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험생 여러분 시간도 더 중요하고 하니까 뭐 6번, 8번, 34번, 36번, 39번, 40번 요거 이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부터 1번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뭐 사례형 공부 방법, 사례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응용력. 기본적인 지식이나 조문을 습득하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사례형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쉽지. 이거 있나요? 응용력이? 그래서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으면 갈수록 시험이 좀 까다로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좀 쉽게 출제됐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튼 응용력을 키운다는 게 참 쉽진 않죠. 그럼 일단은 뭐 많은 사례형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결국은 뭐 안 좋은 소리이긴 하지만 머리입니다. 머리. 좀 머리가 좋아야지만 합격할 수 있도록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노력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번 시험의 특징은 조금 고민되는 문제가 한 3, 내지 5문제 정도고 나머지는 어땠나요? 뭐 보자마자 바로 답이 보이는 좀 쉬운 문제들이 또 대거 포진해 있었죠.
예. 예, 그럼 이제 해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을 보겠습니다. 네, 케이스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어른 자신을 공격해오는 갑을 피하기 위해서 대문 부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 집중병은 어를 강도로 생각하고 다시 뭐 방위의사겠죠. 네, 밀어냈습니다. 이때 정은 갑을 보자. 이게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네, 그러면 방위의사가 아니고 공격의사로 갑에게 달려가 주먹을 때려가지고 상해를 입힌 겁니다. 이에 뭐 갑은 네, 을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달아났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먼저 6번이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갑이 강도고 그 다음에 을입니다. 갑이 을을 공격하죠. 을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병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병은 얘를 다시 밀쳐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처를 지나가던 정이 요런 봐라 손 좀 봐주자 하고 얘를 공격했던 겁니다. 공격한 겁니다. 예, 아주 뭐 재미나게 잘 만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먼저 갑이 을에 대한 공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맞죠. 그리고 뭐 병의 입장에서 을을 밀쳐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병이 을을 밀어내죠. 객관적 정당 상황 더하기 주관적 정당 요소. 네, 을이 강도를 피해 가지고 뭐 강도를 직접 때리면 정당 방위가 됩니다. 정당 방위. 이런 것은 기출 문제 있었죠. 그런데 을이 갑을 향해서 방위 행위로 나간 게 아니고 위난의 원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병의 집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당 방위가 아니고 뭐다? 긴급 피난입니다. 긴급 피난인데 공격적 긴급 피난이 됩니까? 방어적 긴급 피난이 됩니까? 공격적 긴급 피난은 위난의 원인이 돼서 가해지는 것이고 위난의 원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병의 사실상 주거 병호를 공격하고 있죠. 이런 게 공격적 긴급 피난이 됩니다. 예, 요 개념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언젠가는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을이 이렇게 주거 침입하는 것은 구순요건의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죠. 그러면 바로 객관적 정당성은 없습니다. 근데 병은 강도로 생각하고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오니까 뭐 밀쳐내는 겁니다. 방위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OX가 아니고 XO죠. 오상방위가 됩니다. 오상방위. 그리고 정이 갑. 지금 갑은 자기들은 타인, 자기는 아니고 타인, 을에 대한 현실 부당한 침해를 가하고 있죠. 강도 신의 차수 들어왔으니까. 예, 그렇다면 공격으로 나갔으니까 요 부분은 객관적 전화 상황, 주관적 전화에서 바로 타인의 법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습니다. 옵니다. 근데 정은 이와 같은 객관적 정당한 상황을 인식하고 방위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죠. 그냥 공격 의사입니다. 방위 의사가 없습니다. OX입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OX는 우죠. 우연 방위의 문제입니다. 잘 만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오상, 우연을 함께 지금 집어넣고 있죠. 예, 그럼 이제 질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질문. 네, 을이 대물을 송괴하는 뭐 행위는 부당을 공격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 아니죠. 요거는 공격적 긴급 피난이 됩니다. 2번 질문. 예, 위법성 인식을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 책임 요소로 보는 견해. 그리고 고의설입니까? 책임설입니까?
우리가 그림 항상 뭐 많이 그려왔죠. 책임설. 그 다음 문제 했으래도 네 여기 고의설이 여기 있고 책임설이 여기 있죠. 일단 뭐 이따 보기를 하고 아무튼 요거 책임설입니다. 그럼 책임설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나요? 우리 많이 그려왔죠. 책임설. 그러면 책임 이게 동그란 세포고 바로 고의, 기대 가능성, 책임 능력 그리고 위법성 인식입니다. 위법성 인식이 이 고의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고의설이고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 책임 요소를 이루겠다. 요게 위법성 인식이죠. 요게 책임설입니다. 책임설. 그러면 책임설에 따랐을 때 우리가 효과가 위법성 인식이 없다.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라는 이 세포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개인 위법성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의, 책임 능력, 기대 가능성에는 영향이 없고 여기에 깨어지면 책임이라는 이 세포가 조각되죠. 물론 위법성 인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건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16조의 5인의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책임 조각 무죄.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반대로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게 되고 그 성립하는 범죄는 과실범이 성립합니까? 고의범이 성립합니까? 뭐 고의가 있잖아요. 고의범이 성립하게 된다. 이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 책임설에 따른다면 바로 요 병이죠. 병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병이 을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 고의가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된다. 상해 고의는 그냥 인정됩니다. 인정되고 바로 책임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죠. 2번 지문이 옳고 답이 됩니다. 답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지문. 병의 착오를 구순요건 착오하고 유사하게 본다. 지금 병이 착오를 했죠. 이거 오상방위죠. 오상방위하면 우리가 생각나죠. 학설, 고소, 구법엄, 고소구법엄, 고의설, 소구적 구순요건 표지 이론, 구순요건 착오, 유추적용설, 그리고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 그리고 이거는 원격 책임설, 고소구법. 얘들은 과실범의 승부를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죄. 그리고 얘는 엄격 책임설은 고의범 승부. 고의범. 바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죄고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고의범이 성립하겠죠. 근데 지금 이 3번 지문에서는 구순권 착오하고 유사하게 본다는 견해입니다. 구순권 착오 유추적용설입니다. 그러면 구순권 착오 규정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법적 효과는 구순요건 착오처럼 해결하잖아요. 그럼 구순요건 착오가 되면 효과가 뭡니까? 구순요건적 고의를 없애버립니다. 구순요건적 고의를 없애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책임 고의가 탈락했다. 이게 틀렸습니다. 구순요건적 고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과실치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3번 지문은 요 중간이 틀린 겁니다. 4번 지문. 정의 갑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우연방위입니다. 우연방위.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우연방위는 뭐가 되나요?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을을 구한 게 되죠. 결과적으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으니까 결과 반가치가 상쇄됩니다. 근데 문제는 행위 측면도 봐야 되죠. 바로 방위의사가 없습니다. 공격의사니까 공격의사로 때렸으니 행위는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행위 반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행위는 그대로 못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을을 보호하는 행위로서 결과 불법이 탈락되어 미법성이 조각되는가? 그러면 우연방위의 경우 우리가 학설을 쭉 공부했었죠. 이 둘 다 있어야지만 미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즉 미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한 상황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문제는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여기 학설대립이죠.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른다면 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불법이 인정됩니다.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구성권의 당성, 미법성, 이게 불법이잖아요. 불법이 인정된다는 것은 방요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기수범,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겠죠. 또 다른 학설은 주관적 정당 요소 불요설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 왜? 아니, 얘 머릿속에 공격 의사가 있는지 방위 의사가 있는지는 애매하죠. 머릿속에 있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인 공격 의사 유무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현세 부당한 침해 요것만 있으면 미법성을 조각시켜주자. 그래서 무죄로 만들어주자.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주관적 정당 요소 불요설입니다. 그럼 불요설에 따른다면 이건 필요 없고 요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법이 없어집니다. 불법이 없어진다는 것은 미법성이 조각됩니다. 미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불요설의 입장이고, 그리고 다수설은 그래도 행위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을을 도와준 꼴이 되니까 형을 좀 깎아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구조가 불능미수하고 유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상해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하여 27조에서 임의적 감면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다수설이잖아요. 다수설. 근데 여기서는 다툼 있는 경우 판례의 양, 이게 애매합니다. 우연방위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6번은 출제 오류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번 지문이 확실하게 답이 나오고 판례 입장은 바로 그 행위하고 결과를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위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방위의사. 그런데 얘는 방위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지금 여기서는 요 위법성이 조각된다. 요거 틀린 지문으로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약간 애매할 수는 있죠. 판례가 좀 나와주면 좋은데 오상방위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없습니다. 어떤 다수설에 따른다면 얘는 상해의 불능미수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지금은 사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이제 옛날 올드스쿨이죠. 5급 4급 시험도 아니고 계속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네요. 이러다가 앞으로 행위론도 출제할라. 행위론. 갈수록 공부 범위를 좀 불어나고 있네요. 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8번 문제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까다로웠을 겁니다. 먼저 1번 도의적 책임론. 도의적 책임론 하면 우리가 두 문자로 이영자계법, 도의적 행위, 그리고 발을정자 참 잘했어요. 이게 바로 도의적 책임론이고, 지금 공부하자는 게 아니니까 이건 이원론이고 응보형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유의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비결정론, 미리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객관주의, 그리고 책임은 범죄 능력으로 보는 것이고,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책임, 그리고 책임 능력 판단 기준도 행위실 기준하고, 그리고 응보형이니까 네가 죄를 범한 것만큼 형을 가하겠다. 정기형주의와 연결되고, 이 반대가 사회적 책임론이잖아요. 그럼 먼저
예, 1번 보겠습니다. 예, 도의적 책임론에 따른다면 자유의사가 없다. 뭐 미친놈들, 예,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며 바로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형벌하고 자유의사가 없는 뭐 책임 무능력자에게 가해지는 보안처분은 질적으로 구분된다.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형벌과 보안처분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1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럼 그 반대가 2번 지문이죠. 사회적 책임론은 행위가 아니고 반대로 행위자를 보는 겁니다.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입니다. 그러면 책임 능력은 요 범죄 능력이 아니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렇죠. 미친놈은 뭐 형벌 과해받자 오히려 더 미칠 수밖에 없고 고쳐줘야 되잖아요. 치료 감호 등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보안처분이 답이죠. 그래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어차피 얘를 교화 개선시켜주자는 목적형주의 달성을 위해서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원론에 대한 반대가 1원론입니다. 1번, 2번 지문이 이제 옳습니다.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3번하고 4번 중에 한 개가 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4번 지문을 보시면 예방적 책임론입니다. 여기 뭐 야콥스 이론도 있고 록신의 답책성론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되나? 문제죠. 예방적 책임론은 벌써 얘를 고쳐주자 이런 거잖아요.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방적 책임론에 따른다면 비난 가능성만 가지고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예방이라든지 또는 특별 예방, 그렇죠. 일반인을 그리고 얘는 고놈을 형벌 목적도 한개 고려해서 책임을 결정이 된다. 그래서 책임 비난이 가능한 경우에도 예방 필요성이 전혀 없다면 책임을 부정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만 봐도 왠지 맞을 것 같죠. 문제는 3번입니다. 인격적 책임론에 의한다면 책임을 평가적 관계로 이해해 가지고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불법 행위로 나갔다. 그래서 비난이 가능한 기대 가능성이 책임의 중심적 요소이며 이 비난 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비난 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보는 학설이 뭔가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뭐 별도로 막 모의고사를 내고 막 이렇게 강조하고 하면 좀 더 와닿을 건데, 비난 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보는 것은 요 해설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그림이 계속 등장하네요. 이제 해설할 때. 크게는 뭐 고전적, 신고전적, 목적적, 합일돼서 이렇게 쭉 발전되어 왔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흔히 책임을 비난 가능성이라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심리적 책임론은, 고전적 범죄 체계론의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비난 가능성은 안 봅니다. 그냥 결과에 대한 심리적 연관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 이 고의가 있으면 그냥 책임이 성립하는 겁니다. 내가 쟤를 때리겠다. 그 고의가 있으면 책임을 인정해버립니다. 이게 심리적 책임론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후에 신고정적, 목적적, 합일태적이 바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규범적 책임론이고, 요게 비난 가능성, 이거 올드스쿨이죠. 옛날에 5급 시험에서는 매우 출제가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규범적 책임론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얘가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나갔다는 것, 규범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규범적 책임론 본질은 비난 가능성입니다. 요거 앞으로 이 그림 이제 계속 보겠네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이 비난 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규범적 책임론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 인격적 책임론은 뭐냐? 항상 학설은 정반합이죠. 이런 입장을 취하면 그 다음에는 반대되는 입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야, 그렇게 싸우지 말고 좀 서로 양보 좀 해라. 절충적인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온 게 도의적 책임론이고 행위 책임, 사회적 책임론은 행위자 책임. 그러면 인격적 책임론은 요 두 개를
섞어놓은 절충적인 입장입니다. 그럼 인격적 책임론은 한마디로 일단 왜 책임을 부과하느냐? Why? 예,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그냥 영어로 Why? 왜 책임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인격적 책임론은 행위 책임 더하기, 그렇죠? 네가 그와 같은 행위를 했으니까 책임을 부과하겠다. 또 나머지 하나는 행위자 측면을 보겠죠. 행위자 측면에서는 아니 네가 왜 그와 같이 뭐 인격을 형성해서 뭐 살아왔느냐? 인격 형성 책임입니다. 요거는 행위 측면이고 요거는 행위자 측면이죠. 요 두 개를 합친 게 인격적 책임론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의적, 사회적 다음에 가장 최근에 등장된 것이 인격적 책임론이고 인격적 책임론은 행위하고 행위자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이 8번 문제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 있었겠다. 그러나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이건 1번, 2번은 공부했고 4번은 왠지 맞는 것 같고 3번이 틀렸겠다. 이렇게 고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형법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제 6번, 8번 맞고 이제 34번 형사소송법 사례형으로 가겠습니다. 예, 근데 사례형은 처음에 부담은 되지만 오히려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34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는 뭐 P는 마약 판매 혐의로 긴급 체포한 다음에 휴대전화를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했고 긴급 체포 이후에 비자신문할 때 아이고 진술 그 부분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네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갑은 일단 자발적으로 뭐 얻어터져가지고 뭐 한 게 아니고 임의로 진술의 임의성 인정되죠. 자백했고 그 내용으로 비자신문 조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숨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 이 비자신문 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게 아니잖아요. 적법 절차를 위반했죠. 진술고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마약을 압수했다. 이게 이 마약은 1차적 증거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2차적 증거 아니냐. 요걸 찾아야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파생 증거입니다. 그 다음 P는 아니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와중에 전혀 마약 판매하고 상관없는 성범죄 동영상을 발견하고 마약을 간과한 메시지와 함께 압수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를 발견했다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이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았고 이후에 뭐 증거로 제출되었고 이제 그러면 1번 지문. P는 긴급 체포한 다음에 48시간, 24시간이고 48 뭐 알고 계실 겁니다. 217조고 휴대전화에 대해서 청구되고 이것도 긴급 체포한 때부터죠. 압수한 때부터가 아니고 긴급 체포한 때부터 이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해야 되겠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발부받지 못했다면 증거는 인정될 수 없다. 옳은 지문입니다. 2번 지문. 비자신문 조서는 임의성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위반했죠. 진술고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데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3번. P가 갑으로부터 압수한 다음에 법으로 증거로 제출된 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여기 약간 애매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밑에 4번이 너무 명백하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4번은 제가 아까 고민되는 문제에 넣어두진 않았습니다. 먼저 요 마약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위법하게 수집된 비자신문 조서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그에 의해서 마약을 압수한 겁니다. 이 사적 증거로서 파생 증거고 독소의 과실입니다. 뭐 달리 위의 지문에서처럼 뭐 이를 토대로 이렇게만 했을 뿐 뭐 위법한 거죠. 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는 등의 사정은 케이스에서 지금
쓰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2차적 증거로서 역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봅니다. 4번 지문. 아니 마약하고 성범죄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어떠 하더라도 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위법 수집 중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 뭐제 사례를 볼까요? 36번입니다. 케이스 문제 내고 개수를 물었고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좀 틀려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나름대로 작성하고 100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36번은 사기 혐의 수사하는 와중에서 뭐 사실관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고 데이터센터에서 영장 집행했고 압수할 물건에는 뭐 사진, 뭐 일체 등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담당자인 A는 영장 집행에 응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의 사진 등을 폴리스에게 B에게 제출했고 이후 B는 선별해서 압수했고 법원의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P는 데이터센터장이죠. 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4번을 교배된다. 아니 그 A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정본을 제시해야 되죠. 제시는 해야 됩니다. 근데 4번 교부 의무는 있습니까? 4번 교부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에게 하는 겁니다. 요 피의자는 갑이죠. 그렇죠. 왜 이런 조문이 있나요? 아니 개인적인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 정보들을 전혀 이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본을 교부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인권 침해를 최소한에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당하는 자가 피의자일 때 피의자에게 보사본을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A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 틀린 것이고 니은 피압수자는 A이므로 갑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어떤가요?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군가요? 이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지배 관리하고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갑입니다. 갑이 실질적 피압수자입니다. 바로 이 정보를 지배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보장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틀린 질문입니다. 이 관련된 판례 중에 일단 뭡니까? 웬만하면 참여권을 보장하라. 근데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판결은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이잖아요. 그때는 그 컴퓨터가 정경심 교수 소유도 아니었고 자기 교수실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다 같이 한개서는 공용 공간에 설치되는 PC입니다. 조교들도 막 이용하고. 그래서 압수 당시에 바로 정경심 교수가 그 컴퓨터를 그 정보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 사건에서는 바로 정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지 않다. 그 판례가 머릿속에 있고 나머지는 웬만해서는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D거지문. 이것도 뭐 판례니까. 아니 어떤 파일을 압수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개별 파일을 특정해야 되는데 그냥 뭐 G 파일 이렇게 포괄적으로 압축된 압축 파일명만을 기재해서 준다는 것은 알 수 없. 위법하고 리얼 지문. 법원에 제출된 전자정보하고 그렇죠. 실제 메신저 계정에 있는 거는 동일해야 되잖아요. 원본 동일성. 그래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돼야 된다. 요거는 옳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한 개. 1번이 됩니다. 1번이 되고 이건 뭐 개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만 실력 있는 수험생이 합격한 거잖아요. 공부한 보람이 있도록. 너무 쉽게 나와버리면 실력 있는 수험생은 오히려 이상하게 문제를 왜곡 해석해가지고 혼자 틀려버립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지워도 되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적당하게 대충 공부하신 분들은 툭툭툭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간다. 그것도 배분적 정의에 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는 좀 까다롭게 나오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변별력이 있게 되면 그렇죠. 합격할 사람을 합격시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좀 어렵게 풀어야죠. 어렵게 풀어야 됩니다. 제 39번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강도로 계획하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엽총 빌려줄 수 있냐 물어봤는데 A는 그걸 몰래 녹음했고 간도 실행에 옮겼고 CCTV에 녹아되었고 이거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묻는지 보겠습니다. 1번 A가 간 몰래 통화를 녹음했죠. 증거로 사용될 수 있죠. 대화 당사자니까. 당사자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닙니다. 2번 질문. 녹음 파일에 저장된 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 요걸 이런 거 많이 봤죠. 지금 갑이 빵 말을 했습니다. 별 엽총을 빌려줘. 요걸 이제 판사한테 갖다 줬죠. 어디에? 녹음했으니까 그냥 네모입니다. 요 네모. 그러면 요거 안에 요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될 때는 한 칸, 원본, 두 칸 전문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고 그 같은 말을 했다는 이 말풍선 그 자체가 판사 머리에 쏙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풍선은 요 경계 한 개만 넘어가면 되죠. 한 개는 원본, 요거는 전문입니다. 많이 그려왔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번에서는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 대상입니다. 이 안에 별인지 다른지 이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거 말을 했다는 그 자체. 그럼 원본입니다. 전문 증거가 아니다. 옳고 답은 2번이 나옵니다. 3번 질문. CCTV 영상은 행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문 증거 아니잖아요. 아니 전문 증거는 뭡니까? 히어세이 먼저 말풍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CCTV 영상 보면 말이 당깁니까 그게? 그 장면만 보이잖아요. 장면만. 그리고 이거는 범행 당시를 그대로 찍었기 때문에 전문 증거도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질문. 그러면 전문 증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진정성이 인정되고 특신 상태 아닙니다. 전문 증거 자체가 아니니까 전문부 측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그 같은 이런 것은 전문 증거도 아니고 그냥 제시하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 되고 제 40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전사실에 몰래 침입해가지고 설계 도면을 USB에 몰래 복사 갖고 나왔고 비트코인 받고 팔았고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비트코인 좀 많이 벌었다 말합니다. P는 이런 것을 적법하게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럼 이제 뭘 묻는지 보겠습니다. 1번 이걸 이제 형법하고 복합된 거네요. 1번 설계 도면 USB에 보사해서 나다 절도 이건 이제 판례죠. 뭡니까? 설계 도면은 파일입니다. 파일. 바로 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입니다.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도 아니고 관리 가능한 동요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형법상 재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이거는 절도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도죄 객체는 재물로 한정되니까 파일 그 자체는 재물이 아니죠. 2번 질문. 요 비트코인 이것도 판례죠. 48조 몰수 대상이 되느냐? 이 48조의 몰수 요건은 우리가 다행히도 특징물로서
무공정범, 재생치대 이렇게 공부했고, 이게 몰수요건입니다. 특정 물건 이어 되고 요 네 개 중에 한 개만 오가 돼도 이게 오가 되죠. 무주물, 공범자 소유,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의 소유, 범인 자신 소유. 그리고 요 네 개 중에 한 개만 오가 돼도 이 전체가 옵니다. 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로 인하여 생겨난 것, 범죄로 취득한 것, 얘들을 탄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재산상 이익이 되죠. 그 사기체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될 수 있다. 판례가 있죠. 근데 재산상 이익이니까 아예 특정물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48조의 몰수는 물건에 한정되니까 그러면 48조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겠죠. 물론 이 비트코인은 범죄로 인한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 수익 규제, 은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겠지만 적어도 48조의 몰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3번 질문. 이거 쉬웠습니다. 이건 팔리니까 정보조작 매체만 됐는데 휴대전화는 여기에 기재된 정보조작 매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판례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휴대전화라고 특별히 명시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그래서 압수할 수 있다. 이게 맞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번은 아까 고민되는 어려운 문제에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3번이 답이고 4번 지문. 참고인 A에 대한 오수에 대해서 부동의하더라도 312조 사항 규정에 따른 증거 능력을 갖출 때는 증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면 되죠. 아까 뭐라고 했나요? 맨 처음에 값이 빵 이렇게 했죠. 내가 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맨 처음에 말풍선을 쏘았고 그 다음에 말풍선을 누가 쏩니까? 참고인 A가 친구 A가 경찰 앞에서 얘기했고 두 번째 말풍선 그리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A가 말할 때 참고인 조서에 담아버렸잖아요. 그럼 네모 조서는 네모니까 요겁니다. 갑이 맨 처음에 말을 했고 그 다음에 A가 말을 했고 A가 말을 한가 동시에 요 네모라는 그릇에 담아버린 겁니다. 왜? 판사한테 갖다 주려고. 그러면 바로 이 안에 있는 내용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이게 판사기로 머리에 쏙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한 개는 원본, 두 개는 전문, 세 번째는 재전문. 재전문 증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풍선 두 개에 네모 한 개잖아요. 많이 공부해왔죠. 바로 말풍선 두 개, 이게 전문 진술이고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입니다. 전문 진술 기재 조서잖아요. 전문 진술 기재 조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요 경계선입니다. 바로 별, 얘가 판사기로 쏙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만 경계선을 3개를 허물어야 되잖아요. 말풍선 2개입니다. 말풍선 2개는 316조잖아요. 1항입니까? 2항입니까? 바로 피자, 피고인 진술이잖아요. 그러면 1항입니다. 1항의 특신 상태 더하기 요것도 없애야죠. 요거는 뭡니까? 참고인 조서입니다. 312조 사항입니다. 312조 사항의 즉, 진, 신, 턱. 그죠? 요거는 요 2개가 다 인정돼야지만 요 별만 판사기로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312조 사항 규정 요것만 나와 있고 316조 1항이 누락되어 있으니 4번도 틀린 겁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답이 3번이 명확하게 나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해형이 처음에 부담이 됩니다.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씩 풀어가면 정말로 급하다 그러면 위에 사례 안 보고 밑에 요 지문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평소에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연습을 쭉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번, 8번, 34번, 6번, 39번, 40번 한번 쭉 받고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한번 도파보기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번입니다. 제형법중주의 1번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장래효죠. 장래를 향해서. 그런데 형벌에 관한 조항은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잖아요. 이건 법 조문입니다.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조문입니다. 1번이고 2, 3, 4 특별히 제가 뭐 볼 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범죄 종류. 올드스쿨이네요. 옛날식 문제입니다. 1번 지문. 진정신부범인데 횡여죄나 유기죄나 수뢰죄는 진정 맞죠. 그런데 존속살해죄는 대표적인 부진정 신부범이잖아요. 1번 틀렸고 2번 경향범. 이제 경향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향범의 대표적인 거 학대죄, 아동호사죄, 얘들이 경향범이 됩니다. 경향범. 경향범을 그림으로 그리면 구순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 구순요건에 고의가 세되고 고의와 별도로 경향이 있으면 됩니다. 뭐 예컨대 학대죄라면 학대의 경향,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어떤 예를 들었나요? 아빠가 자기 아들을 10살짜리 아들을 체육관 바닥에 눕혀놓고 야 배에 힘줘 하고 볼링공을 복부에 떨어뜨립니다. 이거 학대죄인가요? 육체적으로 고통 줬으니까 이거 학대죄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빠가 전직 세계 챔피언이잖아요. 아들을 세계 챔피언 건동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복부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학대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학대 경향이 요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구순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되는데 경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학대죄의 구순요건 해당성이 배제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학대 경향범이고, 근데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만 있으면 됩니다. 중간적 동일한 목적 필요하다. 아니죠. 이거 다들 아실 거고 틀린 것이고. 3번 지문. 결과범과 고동범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결과범은 혐의가 있고 혐의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해야 되니까 바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동범은 그냥 주거에 침입하면 됩니다. 주거 침입처럼 결과 발생 요하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 문제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차이점이죠. 3번이 옳습니다. 4번 지문. 구체적 위험범은 그냥 일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아니죠. 구체적 위험범이 바로 대표적으로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에 방화해가지고 공공 위험이 발생되어야만 됩니다. 이런 게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추상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아니죠. 이 반대로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 위험범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틀렸고. 3번 문제. 부작위범. 2번, 3번, 4번 자주 보는 거고 1번은 위법한 선행행위만이 자기 업무 공고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본 수업 때 보는 거죠. 그렇죠. 적법한 선행행위로부터도 바로 보정인 지위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리고 답이 됩니다. 무난하게 나왔죠. 그 다음 4번 지문 인과관계입니다. 쭉 판례만 쭉 나와 있죠. 답이 되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지문. 피고는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유력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제3사 다른 공동 원인 행위가 있다면 피고는 행위하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부생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미 다른 공동 원인이라면서요. 공동 원인이라면서. 그럼 둘 다 원인이 되는 겁니다. 2번 틀렸고. 4번 지금 이거 옛날 판례죠. 속셈. 무슨 속셈으로 속셈 화공 원장 답습니다. 강간치사죄 성립하는 것이고. 이제 5번
결과적 가중법.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네 어려운 거는 거의 없네요. 이거 그죠? 실행 차수했는데 완료하지 않아도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 가중법은 미수가 아니고 기수, 네, 옳은 지문이고 니은 특수근무 지면방해 치상죄는 의도할 필요 없고 그 중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촉하다, 옳은 지문이고 디귿 지문. 아니 갑의 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 간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있고 리얼 지문. 이것도 계속 기술된 거죠. 강제추행 치상죄 상해 결과는 강제추행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 그 자체 또는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된 것이야 되고 이건 강간치상죄도 마찬가지죠. 상해를 가한 부분을 그냥 상해죄를 단 처벌해버립니다. 이미 처벌했잖아요. 상해 부분을. 근데 또 뭐 강제추행 치상죄 상해로 또 인정 처벌하는 이 말이 안 되죠. 뭡니까? 이중 처벌이 됩니다. 네, 이것도 네 처벌할 수 없으니까 네,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그 답은 3번이고 이거 뭐 사제관계는 기억나죠? 말다툼하다가 춘봉이가 영심이를 밀어버립니다. 팍 밀어가지고 비골골절의 예 비골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힙니다. 넘어졌잖아요. 근데 치마 사이로 하얀 허벅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행을 한 겁니다. 허벅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만졌잖아요. 그 강제추행 치상죄가 안 되잖아요. 강제추행의 기회에 상해를 가한 게 아니고 먼저 상해를 가한 겁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치상죄가 아예 또 성립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판결에서 이런 지문도 나오게 됩니다. 제 7번. 예, 6번 아까 했고, 예, 7번 정당행위. 예, 정당행위도 판례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는 뭐 일반론들을 쭉 물었잖아요. 뭐 나머지 다 아실 것이고 답만 보고 있습니다. 2번. 그렇죠. 긴급성하고 뭐 정당행위 요건은 정상균 김보입니다. 정당성,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입니다. 그래서 긴급성하고 보충성은 바로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하나의 요소로 뭐 참작할 품 이를 넘어 독립적 요소로 고려하고 할 건 아니죠. 이거 계속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 역시 일체의 법률적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요 뒷부분이 요 뒷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 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위험성 인정 불능 미수 이거 빈 주머니 사건 위험성 인정이죠. 절도죄 불능 미수가 되고 나머지 공범이 있으면 혼자 중지하면 안 되죠. 4번 질문 이것도 많이 봐온 거잖아요. 소송 비용 편차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기치의 불능범 무죄였습니다. 불능 미수라고 했으니 4번이 틀리고 답이 됩니다. 10번 공동정범 여기서도 뭐 1, 2, 3, 4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3번 질문 아니 이걸 그 공모관계 이탈할 때 반드시 명시적 필요는 없잖아요. 묵시적 이탈 의사 표시만 있어도 되면 그냥 택시 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집으로 가버리면 되죠. 11번 간접전범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 3, 4 무난합니다. 뭐 간접추행은 자수범이다라고 뭐 볼 수는 없고 2번 질문 뭐 그냥 지금대로 외웠죠.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 공모서 위조 간접전범 아니잖아요. 바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2번이 틀리고 답이 됩니다. 제 13번
보겠습니다. 아니구나. 12번 보겠습니다. 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그죠? 최후의 부정은 행위 이후에 저질리지. 그림이 딱 생각나죠? 그 그림. 요겁니다. 요거. 가석이 살균제 피고. 아니, 요놈이 돈을 받고 정보 정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수뢰 후 부정치사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돈 받고 정보 제공, 또 수뢰 후 부정치사죄, 요것도 또 수뢰 후 부정치사죄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는 하나, 둘, 세 개가 따로 성립하는 게 아니죠. 범위의 단위성과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연속범으로서 포괄일제입니다. 요 세 개는 포괄일제가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돈만 받았고 정보 제공하는 부정 행위로 나가지 않았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 수뢰 부정치사죄와 별도로 뇌물수수죄를 별도로 인정해야 되나요? 경합범으로? 아니죠. 이 전체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수뢰 부정치사죄다. 그 내용이잖아요. 예, 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2번. 이거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아니 전화를 적거나 전화한 게 스토킹 행위에도 해당하고 여기도 해당되는 벌써 답이 나잖아요. 상상적입니다. 해당하고 아니 전화 건 게 여기도 해당하고 여기도 해당한다면서요. 그러면 상상적입니다. 3번 지문도 네, 기출 지문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오른쪽이고 4번 지문 좀 오래된 시간이 지난 판례긴 한데 아니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는다. 그럼 수재를 인정해야죠. 근데 뭐 피해자가 동일함으로 포괄일제 이건 포괄일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주리 거래를 가정한 것하고 분식회계는 해미티 항도 다르고 비록 피해자가 같다 하더라도 포괄일제라고 볼 수 없다는 옛날 판례입니다. 13번 네 조문을 물었습니다. 네, 가슴판 된 자는 답은 1번이죠. 보관사를 받아야 되는데 뭐 받을 필요 없다. 그럼 그러하지 않다. 1번 질문이 답입니다. 뭐 2, 3, 4는 그 다음도 뭐 조문이니까 아니 가슴판 기간 중에 고의로 지은 죄로 이거는 자기 상처는 검고 이상이고 2번 틀리고 3번은 선고유예입니다. 벌금 아니잖아요.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는 자격정지니까 4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검고 이상의 뭐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돼야지만 실효가 되잖아요. 예, 답은 1번입니다. 14번 상해 폭행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아니 생명이나 신체 그래서 전속적 법익이죠. 전속적 법익 생명, 신체 그리고 정조, 명예, 의사결정 자유 정조 뭐 표현 안 좋지만 성적 자유 이런 것들 따라서 다시 생명, 신체, 성적 자유, 명예 그리고 사기죄나 공갈죄의 의사결정 자유는 전속적 법익이니까 피해자마다 각각 범죄가 성립하잖아요. 근데 피해자별로 각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고 바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뭐 이번 이런 거 뭐 워낙 많이 본 거고 3번 지문 한번 볼까요? 3번 지문 뭐 4번도 아실 것이고 3번 상습이란 동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 행위 섭별 말한 것이므로 동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론 법조문을 보는 게 가장 명확하지만 지금은 다른 유형의 범죄가 이 사안에서는 재물 손괴, 주거 침입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용팔이가 막 성질만 나면 재물을 손괴해버립니다. 접시 깨버리고 유리창 깨버리고 그걸 10번 깨버렸네요. 10번. 그리고 사람을 한 대 뚝 때렸습니다. 폭행은 한 번입니다. 그러면 이거 상습 폭행인가요? 재물에 대한 유형력 행사잖아요.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금 재물 손괴를 10번 하고 사람을 한 대 때립니다. 그러면
재물손괴 이거 폭력적인 것 아니냐? 너 폭력 습벽이 있어. 그래서 상습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동규정에 열거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열거되지 않은 뭐 재물손괴나 주거 침해까지 포함해가지고 함부로 폭력 습벽을 인정할 건 아닌 것이 됩니다. 제 15번 과실치사상죄. 네, 이거 뭐 개수를 물어내요. 개수는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아니 갑이 애가 이상한 증세를 보이잖아요. 그럼 갑에게 의무상 과실치사죄 인정된다 맞고 미연 0.4cm 정도입니다. 요 정도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스스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관리 업무고 뭐 반대로 바닥 전체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집 천장이 날아간다 이런 것은 대규모 수선이 요구되잖아요. 이때는 위험 부담을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지는 겁니다. 이거 뭐 민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소규모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뭐 임대인의 과실이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옳은 지문입니다. 디귿 비정기로 수리하거나 임대인이 임대했다 그만 가지고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죠. 리얼 활력 징후 추정하라 뭐 체온 맥박 혈압 이런 것들 근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간호사 각과 을에게 의무상 과실이 인정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6번 협박과 강요죄입니다. 1, 2, 3 무난하죠. 4번 협박죄는 폭행죄와 달리 미수처벌 규정이 있긴 있죠. 근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을 때 기수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들었습니다. 위헌범이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공포심을 느꼈을 때 기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그때 기수입니다. 의미 인식했을 때 기수고 제 17번 보겠습니다. 유효학대죄입니다. 쉽죠? 2번 지문은 그렇죠. 이것도 판례잖아요. 애들 뭐 씻기지도 않고 더러운 데서 살게 하고 뭐 갑이 아들한테 최선을 보고 애정 표현했다. 우리 아들 우쭈쭈쭈 하지만 이딴 식으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방임에 해당한다. 방임.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방임죄, 아동에 대한 방임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방임죄 성립합니다. 4번 지문은 뭐 워낙 유명한 지문이죠. 육체적, 정신적 맞긴 맞죠. 그 다음에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가 있으면 범죄가 완성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친딸한테 포르노 테이프를 보여주다가 성관계를 가졌고 장장 8년 동안 지속되었죠. 그거는 학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즉시범 요건 맞습니다. 학대죄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죠. 판례 따라 나면 계속범이 아니고 즉시범 내지 상태범에 해당한다. 이건 뭐 판례 입장이니까 정리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18번입니다. 이번 그 판례 특징에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을 묻는 것보다는 판결 요지 일반론을 좀 많이 출제를 하시네요. 18번에서는 그쵸 뭐 1, 아이고 길지 2, 그 다음에 답만 바로 보겠으면 4번이죠.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원 모두 하고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부 하고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도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입찰방해죄 성립하는 거잖아요. 4번이 답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가지만 이거 다시 한번 보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또 천천히 한번 문제를 또 보시면 되겠죠.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좀 후딱딱 넘어갑니다. 19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수입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거 침입죄 유죄죄 판결 받고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구속합니다. 판결 확정 이후 가부 행위에 대해서는 퇴거 불응죄가 아니고 주거 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잖아요. 맞고. 진짜 일부라도 들어가겠다는 생각만 있어도 주거 침입죄는 기소되죠. 그 판례 알고 계실 겁니다. 디귿. 이것도 판례죠. 봉황 기타 비밀 장치되어 있지 아닌 거잖아요. 이걸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내도록 내용 탐지에 성립하진 않죠. 아예 봉황 기타 비밀 장치 한개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 스파이텍트 그 해킹 프로그램 알아가지고 그 사건이죠. 리얼 지문. 일반적으로 개방되는데 그냥 들어갑니다. 관리자 추정적 사회에 반한다. 그 생각만 가지고 세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혐의 대항으로 출입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고 답은 3번입니다. 디귿 한 개가 틀린 겁니다. 네, 그 다음 20번. 사기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1번이면 전부 다 뭐 판례고 예, 다들 아실 것이고 이번은 좀 길어 보이지만 아니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저 회사가 지금 저 회사 또는 저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예상하면서도 대출해 줍니다. 그럼 사기죄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죠. 3번 질문. 뭐 삼각 사기의 경우 권능이나 지위고 뭐 사부상 위임이나 대리금 범위하고 일차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도 예, 돌고 도는 지문입니다. 4번 지문. 예, 갑이 뭐 실제 사례에서는 이제 보강금 지급 약정입니다. 그래 2천만 원 달라. 이렇게 소송 진행하다가 예, 이게 특정 권한입니다. 근데 특정 권한과 별개 허위의 권한 추가로 이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이게 주의적입니다. 주의적 청구.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세컨드 요겁니다. 이걸 이제 그 위조한 겁니다. 요게 연대 보정. 네가 연대 보정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걸 위조해서 제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주의적 청구고 이게 세컨드 예비적 청구입니다. 그럼 법원은 어떻게 심리합니까? 먼저 본위적 또는 주의적 청구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고 이게 기각되면 그 다음에 바로 예비적 청구 OX로 판단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종전에 이걸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you win 선수 판결 해주죠. 그럼 갑이 이러한 행위는 소송사기 실행차수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실행차수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기 미수죄 성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법원이 주의적 청구를 기각했다면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로서 위조된 증거를 토대로 한 연대보정 채무 심사로 나가게 되겠죠. 여기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알겠죠? 예, 따라서 네, 사기 미수죄 성립 인정한 겁니다. 이게 잘 보던 판례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뭐 1, 2, 3에서 충분히 뭐 답이 골라지니까 예, 20번 이거 아까 3개 내지 5개 할 때 그래 넣어주자 5개 애매한 것 안에 요거 네, 넣어놨습니다. 21번 예, 횡령죄 예,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뭐 1번 뭐 전화제 판결이고 그렇죠. 집 차주가 뭐 자기가 보관 중인 차를 팔아버립니다. 횡령죄 성립하잖아요. 근데 이번 질문 이거는 갑이 A로부터 A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합니다. 근데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인 A가 아니고 갑이 보유하고 약정했잖아요. 이게 특별히 뭐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면 이건 유효합니다. 민법상 등록 명의는 A로 두고 우리 사이에서는 내가 소유자로 하자. 이런 경우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혼이라든지 사실관계 해소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그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둘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도 대유적 관계에서는 A가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는 A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래 A가 갑에게 차 돌려줘. 아니 문제는 이거 횡령이 되나요? 횡령은 누구에 대한?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항상 재산세 공부할 때 누구에 대한 관계인가를 항상 염두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횡령죄는 타인 재물 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구부하면 되는데, 타인 재물입니까? 누구 겁니까? 이 자동차는 바로 갑하고 A에 대한 관계에서는 갑이 보유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A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 재물이 아니고 갑 소유입니다. 갑 자기 겁니다. 그러면 횡령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2번이 틀리고 답이 됩니다. 3번에서는 번지 수기를 하나. 불법 원인 거배입니다. 횡령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불법 원인 거배의 경우 횡령죄 성립 인정한 것은 포주 화대 사건이잖아요. 4번 지문. 이것도 많이 돌고 도는 거죠. 약국장인 수녀죠, 수녀. 근데 이 기부금은 불법 원인 거배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부금입니다. 그러면 제약회사로부터 이 기부금을 받은 이 수녀이자 약국장은 병원에다가 줘야 되잖아요. 안 주고 임의로 씁니다. 그러면 병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성립하는 거잖아요. 22번입니다. 손괴죄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불법 영득사 필요 없습니다. 비영득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2번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게 문서 사용에 지장도 초래하지 않고 문서 속에 성립하잔다. 2번이 옳고 답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4번은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 경계 부분에 매수하기 전에 갑 자신이 미리 나무를 심어둔 겁니다. 이거 자기 거네요. 이걸 절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가 화를 내죠. 내가 이 땅을 샀는데 그러면 이 나무는 내 것 아니냐? 너 타인 재물 속량 것이다. 근데 문제는 수목을 심을 때 당시 소유자인 B로부터 승낙 내지 무직 선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찰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목 소유권은 당시 소유자인 B에게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B건 갑자기 겁니다. 그러면 수목 소유권은 A에게 아닙니다. 여전히 갑자기 겁니다. 이걸 잘라도 특수재물 손괴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23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차적으로는 공공적인 것, 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 맞고, 이것도 많이 봐야죠. 현주 구조물 방화 취소상죄는 이수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현주 건조물 일수 취소상죄하고 달리 디귿 현공일 앞에 글자 기억나죠? 현공일 현주 공용 타인소 일반 건조물. 그러면 공용 건조물 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필요성과 추상적 위험 범위니까 위험 디귿 틀렸고 리얼. 이거 은근히 강조 많이 해줘. 방화죄에서는 압권보입니다. 압권보. 그렇죠. 압류, 타인의 권리의 목적 또는 보호 목적 되었을 때는 타인 물건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2번 지문이 답이고 24번입니다. 무서에 관한 죄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이네요. 그냥 공무원이라서 삽니다. 허위 공무처 자성죄만 성립하잖아요. 답이 쉽게 나왔습니다. 2번, 3번, 4번. 무난히 알고 계시겠죠. 4번 질문은 공무서는 유형 위조, 공무서 위조 죄뿐만 아니라 허위 공무서 자성죄도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서는 원칙적으로 바로 유형, 무형 다 처벌합니다. 반면 사무서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무효자 아니죠. 사무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무소 위조죄만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형위조만은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행위인 무형위조는 허위 진단서 자성죄만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합니다. 여기 지금 바뀌어져 있죠. 4번 틀렸습니다. 네, 25번 뇌물죄. 이것도 무난했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네, 뭐 뇌물 받은 게 아니고 빌린 것이다 할 때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판결 요지들을 이번에 좀 많이 물었습니다. 디건 뭐 기본수 때 보는 거잖아요. 사회 일반으로 더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판단 여부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뭐 경찰 공무원이 박하사탕 2개 받았다. 그래가지고 뇌물이라 보긴 힘들잖아요. 리얼 지문. 그죠. 이것도 뭐 모의사 등을 통해서 쭉 봐왔죠. 제3자 뇌물 공여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뭐 출처자 의도가 저하고도 비슷한가 봅니다. 이는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아니고 바로 갑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이 보냈구나 이렇게 믿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뇌물 수수죄 성립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그 다음 26번 공무방해죄입니다. 네, 이것도 보통 뭐 법원을 속이기는 힘들죠. 그래 법원을 우리가 조작하면 위계공직방해 인정 안 됩니다. 2번 그죠. 스틱으로 붙여서 떼어놔도 계속 직무 집행 중인 거 맞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맞습니다. 그걸 때리면 공직방해 인정되죠. 틀렸고 3번 복지도우미. 복지도우미는 단순한 공무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직방해 인정된다 틀리고 뭐 4번 워낙 유명한 판례죠. 변호사가 뭐 이런 식으로 핸스프리 이런 걸 쓰면 위계공직방해 인정되죠. 답은 4번입니다. 27번 이제 무고죄입니다. 1번이 워낙 많이 봤죠. 옳은 지문이고 3번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면 되죠. 4번 지문 바로 무고죄는 필요성 가면의 자백자수 특례 규정이 있고 그거는 피고선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재판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만약에 피고선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림 기억나죠? 이거 은근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이 요 을을 특수상해죄로 무고했잖아요. 근데 공소 제기됐나요? 검찰이 이건 무고 혐의로 밝혀져서 을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하고 오히려 갑을 무고죄로 수사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갑을 무고죄로 공소 제기했고 1심에서는 무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무고 사실 인정한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수를 진술했죠. 자기 자신의 무고 혐의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필로서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비록 피고소인 을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특수상해죄 사건에서 무고를 인정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무고 사건에서 무고 혐의를 인정해도 적어도 특수상해죄 재판이 확정되기 전은 맞잖아요. 특수상해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한 건 맞죠. 필로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 형사소송법 28번입니다.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28번에 그렇죠. 2번, 3번, 3번, 1번 답은 1번이죠. 이거는 전환식 판결이잖아요. 성년 후견인입니다. 성년 후견인이 대신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반면 요런 판례가 있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련입니다. 요거는 접법한 고소권자 맞다 안 맞다? 맞습니다. 법원이
선임했던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바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년 후견인,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성년 후견인이 가정법원입니다. 형사법원도 아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부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요거 뭐 이번 뭐 워낙 많이 본 거죠. 그다음에 3번 4번 아이고 29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한다 해도 시간은 기본적으로 1시간이 훌쩍 넘어가네요. 네, 제 29번 임의동행입니다. 1번 이 팔도 은근히 출제 많이 되네요. 만취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있네요. 그걸 사람이 보고 신고한 겁니다. 저 비틀비틀하는 사람이 차에 탔습니다. 운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얘가 운전하지 않았다. 사실은 한 10cm 정도 조금 이동했습니다. 조금 다투니까 불러봐서 확인하자. 임의동행 요구합니다. 갑이 바로 도망가네요. 그러면 임의동행을 거부한 건 맞잖아요. 임의동행 거부했습니다. 근데 따라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상의 정당한 직무집행, 음주 측정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뭐 이건 판례니까 외우는 거고. 옳은 지문입니다. 2번 지문. 마약 투약 금액 상당하다 판단합니다. 상당하다. 그래서 임의동행 요구합니다. 뭐 팔에 주사 자국도 있고 행설술하고 상당한 겁니다. 소변, 모발 임의 제출 요구했습니다. 가비단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199조랑 수사에 필요할 때 이 임의동행에 해당합니다. 2번 틀렸습니다. 이거는 경치법 바로 밑 4번 지문에 있나요? 경치법 3조 2항의 임의동행이 아닙니다. 보안행정처분으로서의 그게 아니고 이거는 수사입니다.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사 임의동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경치법상 임의동행인 것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가 납니까? 이거잖아요. 이때 임의동행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납니다. 이때 소변하고 모발을 제출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인 주장은 뭐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경직법상의 임의동행이고 그러면 경직법상 임의동행은 6시간을 초과해서 붙잡아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6시간이 지나서 소변 모발 제출했으니까 이거 위법하다. 위법 수집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경직법상의 임의동행이 아니고 수사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소송법 199조 1항에 따른 임의동행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적법하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2번이 틀리고 답이 됩니다. 나머지 뭐 자발적이고 4번 요거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 피사신문 지술구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리 고지해야 되고 피자시의 인증 없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지술구분은 고지할 필요는 없죠. 3번 지문. 수사 준칙에 따른다면 피자신문의 변호인이 참여해가지고 실제로 도와줘야 되죠. 법적 좋은 상담을 보장해야 되고 변호인 메모는 이거 어떤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법적인 좋은 상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메모를 허가를 해줍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이제 틀린 지문이죠. 변호인이 좀 메모하기도 하고 메모해가지고 피자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4번에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그 다음에 31번. 현행 범인 체포 가장 적절한 것은 재난 여지가 없다. 이거 장난하는 거죠. 2번 질문.
예, 사법 경찰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집에 따라 들어갈 수 없잖아요. 틀렸고. 3번. 요 적시는 시간적으로 밀착된 게 아니고, 그죠? 아덴만 유명 사건 소말리아 해서 그거 기억나죠? 밀착된 게 아니고 불필요한 지체를 함의 없이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4번 지문은 그렇죠. 현행 범위는 영장 없이 이렇게 뭐 뺏을 수 있죠. 그러네. 이미 제출하면 받아주면 됩니다. 임의로 제출하니까 그때는 영장 사용장 받을 필요 없잖아요. 뭐 유명한 거고. 옳은 지문입니다. 32번 구수증 비자 신문입니다. 1번 네,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영장에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잖아요. 이거는 48시간 아니죠. 그 다음 날까지. 2번 질문. 최신 판례죠. 이거 뭐 계속 나옵니다. 구속증 비자 신문과 관련 판례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판례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출제하시는 본 입장에서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 3번 질문은 아니 구속증 비자 신문할 때 비자가 거부하거나 출석 현저하게 곤란합니다. 그럼 신문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 인정될 때는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신문 아니잖아요. 아니 얘가 안 올 건데 빠른 일시로 변경하면 뭐합니까? 이때는 뭡니까? 피의자 출석 없이 신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피의자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진행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게 좀 까다롭죠. 예, 은근히 그런데 이 4번 지문 이게 좀 까다로웠는데 답이 뭐 2번이 명백하게 나왔으니까 4번은 구속증 비자 신문할 때 변호인이 조력해 줘야 되죠. 변호사가 뭐 구속영장 청구서도 살펴보고 고소고발장 등 또 피의자가 수사당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많이 뭐 확인을 해야지만 피의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는 증거인멸이나 바로 도망 염려가 있다. 공범들이 그때는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첨부된 고소고발장, 뭐 수료, 피의자가 제출한 수료, 열람 뭐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왜? 변호사로 하여금 보게 하면 안 된다. 변호사가 이걸 보면 안 된다. 제출할 수 있고 판사는 뭐 상당하다 인정될 때 전부 다 일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항상 출제되는 게 있죠. 뭐가 출제가 됩니까? 요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나머지는 제한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서는 여기 제외한다. 그게 법 조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구속증 비자 신문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참석했는데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뭐가 기재되어 있는지는 봐야 되잖아요. 그러지만 조력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검사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판사에게 열람 제한을 뭐 이렇게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도 적어도 구속영장 청구서만은 변호인이 보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꼭 조심합시다. 앞으로 계속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상에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제 33번. 접견 교통권. 어렵진 않죠. 뭐 1번 접견 교통권입니다.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아닙니다. 기본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3번 뭐 다 하실 것이고 4번 지문.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 목적을 침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행사된다. 옳은 지문입니다. 이제 35번. 정명. 1번. 전파 가능성 이런 거. 이거 이제 뭡니까? 말이 가능성은 있지만 전파될 개연성이라고 보죠. 전파될 개연성에 대해서는 이게 구순요건적 요소잖아요. 307조의 공연히 5인치 X인치 보는 거니까 엄격한 증명의 대상입니다. 2번 질문. 뭐 워낙 많이 나왔죠.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위탁했는지 그리고 용도가 무엇인지는 그렇죠. 목적이나 용도를 엄격하게 정해서 맡기면
맡긴 사람 소유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위탁사 소유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타인재물 됩니다. 근데 목적이라는 용도를 엄격하게 정하지 않고 맡겼다면, 엄격하게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받은 피고인 소유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자기 재물이 되죠. 그럼 이건 엄격한 증명 대상이 된다. 맞고. 3번 질문. 예,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는 추가 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엄격한 점에 맞죠? 예, 목적은 구순요건에서 고의와 더하기 별도로 목적이 요구됩니다. 구순요건 요소입니다. 요거는 이제 엄격한 증명이잖아요. 4번 질문. 뭐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라든지 이런 것은 소수법상의 사실이니까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4번 네, 옳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입니다. 네. 36번 하고 했고 37번입니다. 네, 37번. 위법 수집 증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부칙입니다. 그렇죠. 희석 단절 중심으로 예외적으로 쓸 수도 있다. 맞고 계속 보는 거고. 이것도 계속 본 거잖아요. 아직 강제 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다 볼 수 없죠. 아직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혈액 검사 결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4번 과테말라. 그렇죠. 이거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이거 은근히 출제가 잘 되죠. 위법 수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다만 증거로 쓸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왜? 참고인 조서는 312조 상, 즉 진신특, 특신 상태가 필요한데 이거 믿을 수 있나요? 분명히 이 검찰관이 회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요건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증거로 결국은 쓸 수 없지만 위법 수집 증거는 아닌 겁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워낙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38번 전문법칙 예외. 제가 39번하고 40번 다 했으니까 이게 마지막이네요. 살인사건 목격자 A에 대한 참고인 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저희들로 출석한 A가 그러면 아니 A가 목격자입니다. 빵 얘기합니다. 별 춘봉이가 영치미를 죽이던데요? 진술했고 그걸 실시간으로 조서에 대해서 경찰이 담았잖아요. 그러면 원본 전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고인이니까 312조 사항 적법출사 방식 진정성 내빈정 그리고 원치술자인 A를 신문할 수 있을 것 특신 상태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A가 참고인이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된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했습니다. 실질적 진정성이 부인해버립니다. 끝났네요. 그러면 신문에게 특수선에 인정되어도 이미 실질적 진정성을 부인하니까 증거로 쓸 수는 없잖아요. 1번이 틀리고 답이 나와버립니다. 나머지 범행 제한 부분 실질은 피사신문이니까 내용 분해해버리면 증거로 쓸 수는 없죠. 기계에서 반모조로 쓰는 거 이거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되고 요래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아무튼 살해형을 잘 맞추시되 시간하고 전쟁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충분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살해형을 좀 애매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식으로 출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좀 출제자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좀 출제를
하셨음 하는 게 마지막 소입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이제 고생 많으셨고 예, 다음 시험에는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